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당시에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 판게아뿐이었습니다. 보이죠? 미래로 시간을 빠르게 돌려서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봅시다. 자, 이것 보세요. 대륙이 두 개의 큰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호주는 이쪽으로, 북미와 남미는 저쪽으로 이동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은 계속 형성되는 중이에요. 드디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 됐어요. 대륙은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중 일부는 서로 충돌하고 어떤 것들은 분열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1억 년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감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부터 100년 후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내뿜고 있고 지구는 이미 아주 많이 따뜻해졌어요. 전 세계의 해수면이 약 1.2m 상승했습니다. 바하마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부터 200년 후 지구의 인구는 약 190억 명입니다. 기후가 더 따뜻해졌고 지구는 포화 상태입니다. 새로운 의학기술로 180세까지 사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왜요? 석유와 가스의 화학연료 매장량은 이미 고갈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대륙은 5m 이상 밀려났어요. 보이저 1호 우주탐사선이 태양계 가장자리에 있는 소행성 구름 속으로 진입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물체 중 우주에서 가장 멀리 있는 걸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 더 좋아진 품질의 음식 덕분에 인간의 평균 키는 2m가 되었습니다. 기술이 오염과 연료 부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류는 잘 살고 있고 로봇이 모든 일을 하고 우리는 하루 종일 놀기만 합니다. 해수면이 3m 더 상승했습니다. 세이셸, 몰디브, 갈라파고스, 그리고 많은 섬들은 물속에 잠겼습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동부, 태국, 그리고 베트남은 부분적으로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대규모 인간 이동이 있었습니다. 약 5,000년 후로 더 빨리 이동해 볼게요. 서기 8113년입니다. 인류는 문명의 지하실을 개봉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곳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바로 저 조지아죠. 1940년에 만들어졌고 약 800권의 책이 마이크로필름에 담겨 있고 유명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첨단 기술이었던 물건들, 토스터기, 라디오, 타자기와 같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멋진 사람들이 먼 미래에 인간이 큰 재앙으로 인해 처음부터 다시 문명을 재건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문명의 지하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타자기를 사용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부터 8113년 후 우리 지구는 약간 기울었고 사하라 사막은 이제 열대 낙원이 되었습니다. 몇 년간의 비가 건조한 사막을 야생의 밀림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3만 년 후 보이저 1호 탐사선이 마침내 태양계 가장자리에 있는 소행성 구름을 떠났습니다. 만약 무언가와 충돌하지 않는다면 어둡고 활짝 열린 우주 공간에서 매우 오랫동안 비행하게 될 거예요. 5만 년 후 기후가 크게 변하고 있어요.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빙하기의 시작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974년 어딘가에 살고 있는 외계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싣고 우주로 보내진 무선 신호가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인간 숫자 책에 인간 DNA와 태양계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주 반대편 어딘가에 이 신호를 수신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후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큰 별 중 하나로 알려진 큰 개자리가 엄청난 힘으로 폭발합니다. 이 초신성의 폭발은 낮에 지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새로 등장한 강한 빛 때문에 밤은 훨씬 더 밝습니다. 지구상에는 어떤 새로운 것들이 있을까요? 슈퍼 화산이 곳곳에서 폭발하기 시작해요. 이 화산들은 엄청난 양의 용암과 재를 사방으로 내뿜습니다. 두꺼운 검은 구름이 하늘의 대부분을 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의 광선이 지상에 도달하는 것을 막고 지구의 온도는 훨씬 더 낮게 떨어집니다. 어쨌든 인간의 대부분은 지하에서 살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별들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별자리들은 모양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별자리 이름을 생각해내야 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5만 년 후, 지도에 새 섬이 생겼어요.
과거 2021년 그것은 태평양 어딘가에 있는 수중 화산에 불과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용암을 내뿜은 후 용암은 마침내 바다 표면에 도달했고 시원하고 신선한 대기로 분출되었습니다. 아직 그렇게 많이 자라지 않았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사라진 지 오래고 이리호와 온타리오호가 하나로 합쳐져서 거대한 슈퍼 호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30만 년 후 삼성계 WR104가 폭발하려고 합니다. 미친 듯이 빠르게 돌고 있고 폭발로 인한 방사능이 결국 지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보이저 1호는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에 도달합니다. 별 중의 별,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별이라고 하죠. 이 별은 지구에서 8.6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만 년 후, 과학자들은 거대한 운석이 조만간 지구에 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축구장 8개 정도의 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대한 운석의 충격은 강력한 폭발을 일으켜서 모든 대륙에서 그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러고 난 후 초강력 지진과 밝은 면 엠파이어 빌딩 타워보다 더 높은 쓰나미가 그 뒤를 따를 겁니다. 네, 그냥 해본 말이지만 미래에 뭐가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지금부터 100만 년 후 떠돌이별 글리제 710은 우리 태양계에 매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오르트 성운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소행성 방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떠돌이별이 그 안에 있는 소행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소행성을 잡아서 회전시킨 후에 태양계의 중심부를 향해 던집니다. 해성이 자주 지구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큰 해성들은 더 많은 쓰나미와 지진을 일으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만 년 후, 홍해는 점차 동아프리카 균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제 새로운 해양만으로 둘로 나뉘었습니다. 인간의 DNA 분자는 완전히 분해되었습니다. 하지만 별일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디지털화되었기 때문에 성가신 노화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멋진 사실은 다른 동물들도 많이 진화했고 말도 안 되게 변했다는 거예요. 간단한 인터페이스 덕분에 우리는 실제로 돌고래, 침팬지, 개, 고양이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고양이들은 심술궂은 게 아니라 삶에 대해 생각하느라 바쁜 거였어요. 지금부터 2500만 년 후,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최근 들어 활발히 활동해서 캘리포니아만의 물이 센트럴밸리로 범람하게 만들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서해안에 새로운 바다가 있어요. 5천만 년 후, 아프리카는 유라시아와 충돌했습니다. 지중해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생겼어요. 이름이요? 물론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호주는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백만 년 전에 동남아시아와 충돌했어요. 화성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인간 식민지는 짐을 싸는 걸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화성의 위성 중 하나인 포보스가 점점 더 낮은 고도에서 궤도를 돌기 시작하는데 그건 좋지 않아요. 너비가 약 22.5km이므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6천만 년 후, 캐나다 로키 산맥은 완전히 침식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지 거대한 평원일 뿐입니다. 8천만 년 후, 하와이에 남은 건 섬 하나뿐입니다. 다른 섬들은 물속에 잠긴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바로 근처에 새로운 하와이 제도가 등장했어요. 드디어 왔네요. 지금으로부터 1억 년 후에 도착했어요. 대서양 수역은 완전히 줄어들었고 아메리카 대륙은 아프리카와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미 유라시아와 합쳐졌어요. 다시 초대륙이 생겼어요. 안녕, 판게아 프록시마? 인간의 삶의 모든 흔적은 사라지거나 깊은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대륙의 이동으로 터널, 도로, 건물, 다리가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동물과 식물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약 9천만 년 전에 디지털화 되었던 것 기억하세요?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선에는 수조 명의 인간 정신이 거대한 하드드라이브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의 낮은 온도는 드라이브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수백만 개의 다른 사회, 언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1억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유일한 차이점이요? 우리는 모두 우리가 만든 거대한 디지털 세계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축구도 있어요. 여러분은 작은 우주선 안에 있어요.
점점 더 높이 날다가 우리 행성의 대기를 떠나요. 눈앞에 빛나는 광고 현수막을 다룬 수십만 개의 인공위성이 나타나요. 그중 하나가 569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적혀 있네요. 이번 해에는 기념일이에요. 여러분이 5000살이 되는 해예요. 터치 패널의 버튼을 누르고 광고 끄기를 활성화하죠. 이제 유리를 통해 홀로그램 배너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은 우주 속에서 점프를 할 거예요. 우주선 앞에 웜홀이라고 불리는 검은 터널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안으로 날아 들어가자 구멍이 사라지죠. 우주선은 안드로메다 은하로 텔레포트했어요. 여러분은 최근에 여기서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을 발견했어요. 여기도 푸르고 많은 물이 있지만 하나의 큰 대륙만이 있어요. 이 행성은 짙은 성간구름 속에 숨겨져 있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이걸 곧 발견하지 않기를 바라죠. 하지만 은하계 사이의 영역에 들어서자마자 여러분은 이 행성을 진짜로 믿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곳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불러요. 이제 구름을 뚫으면서 대기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녹색 언덕에 착륙합니다. 언덕 기슭에서 진흙과 돌로 만들어진 작은 집들과 초가지붕들을 볼 수 있어요. 집 근처에서 지역 주민들이 간단한 옷을 입고 일하고 있어요. 땅을 갈고 있고 소들은 근처의 풀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은 스텔스 모드를 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여러분을 볼 수 없어요. 저들은 진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제 기술로 만든 것들이죠. 이 행성의 조건은 지금 699년 지구에 실제로 있었던 상황과 동일해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변했던 그 해죠. 밤에 호수에서 수영하고 별을 바라보았던 게 기억이 나요. 별 하나가 제자리에서 움직이며 다가오기 시작했죠. 거대한 섬광과 뭔가 무거운 게 물속으로 떨어졌었어요. 여러분은 의식을 잃고 아침에 해안가에서 깨어났어요. 1000년이 지난 후에야 그게 운석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별이 떨어진 다음 날 여러분은 몸에 생긴 모든 상처들이 바로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몇십 년 후 여러분은 마을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천천히 늙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후 여러분은 나이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기사, 바이킹, 중세 암흑시대, 르네상스의 천재들, 이 모든 걸 두 눈으로 보게 되죠. 여러분은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되지만 곧 지루해져서 인생의 모든 어두운 면을 느껴보면서 슬럼가에서 살아보기로 결심하죠. 어떤 마술이 여러분에게 불멸의 힘을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곧 마술이나 마법도 사실 과학이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은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악한 사람들과도 친구가 돼요. 15세기경 이 시기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은 직접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하죠. 여러분은 식물에서 광합성의 과정을 발견하고 물리학의 기초 법칙을 이해하고 놀라운 화학 실험을 하고 자신이 무한히 넓은 우주의 작은 행성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냈죠. 생물학, 화학, 물리학, 천문학, 여러분은 모든 걸 배우고 탐구해요. 이 학문에 대한 여러분의 과학 연구의 결과는 인류가 가진 것보다 100년 앞서 있어요. 전 세계가 말을 타는 동안 여러분은 이미 증기기관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름과 거주지를 바꿔요. 1000년 넘게 여러분은 세계의 모든 언어와 심지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언어까지 배웠었죠. 여러분은 심리적으로 알려진 모든 성격 유형도 연구했어요. 여러분의 사회적, 감정적 지능이 너무나도 발달되어 있어서 사람들과 1분 동안만 대화해도 그 사람에 대해 훤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들의 눈을 보고 뭘 원하는지, 어떤 걸 두려워하는지, 혹은 무엇을 부끄러워하는지 이해해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혜를 얻기 위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명상을 합니다. 여러분은 운둔자의 삶을 살면서 인류가 서서히 발전하는 걸 지켜봐요. 하지만 그러다가 20세기가 다가오고 지구 전체의 삶이 극적으로 변해요. 산업혁명, 최초의 자동차와 기차, 영화관, 라디오, 그리고 텔레비전이 등장하죠.
이 100년 동안 사람들은 과거 1500년 동안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잡는 건 어려워졌어요. 새로운 발명품들이 매일 그리고 매시간 등장해요. 예전에 얻었던 지식과 경험으로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어요. 세계 지도자들은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죠. 발전된 의사소통 기술 덕분에 여러분은 누구와도 협상을 할 수 있어요. 고가의 아주 발전된 성형수술을 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은 20년마다 계속 이사를 하고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아요. 여러분에게는 수세기 동안 모은 금과 다양한 가치 있는 금속뿐만 아니라 상당한 돈도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들에 집과 쉼터를 지어요. 여러분은 새로운 기술 개발에 자금을 대줘요. 1950년쯤 언젠가 다음 세기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작은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독특한 네트워크가 생길 거라는 걸 여러분은 예측했죠. 이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지구의 다른 지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이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서 놀랐죠. 개발자들은 사실적인 그래픽으로 가상현실을 만들어내요. 인공지능은 작은 나라를 통치할 만큼 똑똑해요. 유전공학은 사람들을 복제하고 우리의 몸을 로봇과 섞을 수 있게 해줘요. 첫 사이보그가 등장합니다. 세기가 지날수록 지구에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소비하는 것에 실증이 나서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있는 집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죠. 인류는 화성과 달을 점령했어요. 곧 이곳들도 사람들에게 충분하지가 않아지죠. 네 번째 밀레니엄에 과학자들은 우주를 여행하기 위해 양자 엔진을 만들어요. 여러분은 이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 태양계와 비슷한 별 주위를 도는 다른 행성계로 가본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 되죠. 우주선이 그곳에서 고장이 나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새로운 행성에 혼자 살게 되었어요. 몸은 이곳의 조건에 적응해요. 그래서 산소를 비축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은 산소 없이 숨 쉬는 법을 배우죠.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몸의 세포가 주변 가스로부터 필요한 걸 얻어요. 행성의 먼지투성이 대기 덕분에 피부가 점점 거칠어요. 그리고 중력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힘을 기르게 되죠. 지구에서 이런 몸을 가졌다면 초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우주로 신호를 보내는데 성공했고 인류가 그 신호를 포착하길 바래요. 여러분은 책도 인터넷도 통신도 없이 500년 넘게 혼자 살았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생명이 없는 사막 세계를 탐험하는 데 보내요. 우주선의 부품과 도구를 이용해 채소밭을 만들어요. 또 많은 물을 비축해둬요. 이 시기 동안 여러분은 운석이 떨어지기 전에 예전 세상과 삶이 그리워져요. 어떤 우주선이 여러분의 신호를 받고 여러분을 데리러 오고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태양계 사이를 여행하는 건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 것만큼이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인간의 생명을 재현하기 위해 가능한 한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기로 결심하죠. 현대 망원경과 천문학에 대한 지식의 힘으로 안드로메다 은하성운에서 찾고자 하는 걸 발견해요. 여러분은 제2의 고향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요. 수백 년 동안 여러분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정신적으로 여러분이 있던 과거로 돌아가요. 여러분은 소행성과 같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주지만 삶에는 간섭하지 않아요. 때때로 여러분은 사업차 지구와 다른 행성으로 날아가요. 제2의 고향에서의 삶은 지구에서의 삶과 매우 비슷해지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문화가 생겨나고 있어요.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목표를 달성했고 이제 다른 세계를 발견하고 싶어 하죠. 다음 5,000년 동안 끊임없이 팽창하는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여기 특종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을지 이미 알고 있어요. 3021년에는 DNA 기술이 매우 발달해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미리 프로그램할 수 있어요. 눈 색깔, 머리카락, 얼굴과 코의 모양, 입술, 손가락 길이, 신체 구조, RPG에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처럼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하는 것만큼 간단하죠. 다들 잘생겼어요.
더 이상 다이어트도 체육관도 없고 모두들 건강한 몸매를 가졌죠. 약간의 유전자 변형과 수백만 개의 나노로봇이 가득 차 있는 특별한 액체만 있으면 돼요. 생명공학과 의학기술은 사람들이 원할 때마다 몸과 마음을 바꿀 수 있게 해줘요. 향상된 청력 됐어요. 이제 여러분은 방 반대편에서 파리가 다리를 문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원해서 듣는 건 아니겠지만요. 나노로봇은 여러분의 눈을 100배 줌 쌍안경으로 바꿀 수 있어요. 160층 아파트에서 땅에 놓여진 포장지의 영양 정보를 읽을 수 있죠. 인생을 즐겨봐야 해요, 친구. 창문 밖으로 떨어졌는데 안 다치고 착륙하고 싶나요? 나노로봇이 그걸 실현시켜 줄 수 있어요. 수백만 개의 작은 로봇들이 뼈와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 보내질 거예요. 만약 한 손으로 차를 들어 올리고 싶다면요? 슈퍼히어로들은 더 이상 대단한 게 아닙니다. 3021년에는 누구나 초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직업에 대해 배우느라 몇 년을 투자했던 날들의 작별을 고하세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대학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필요한 모든 기술과 지식을 다운로드하세요. 의료용 나노로봇들이 여러분 뇌로 들어가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단 몇 초 만에 즐겁고 화나고 웃기고 슬플 수 있어요. 육체적 뇌는 더 이상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또 잠재의식도 마찬가지죠. 그건 더 이상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는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요? 쉬워요. 눈에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있는 특수 렌즈가 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분석을 볼 수 있고 인공지능이 그걸 개선하기 위한 전략까지 제시해 줄 거예요. 비타민 C가 부족한가요? 알림이 뜰 거예요. 단백질이 더 필요해요. 알림 더 필요해요. 뭔지 알겠죠? 멋지죠? 놀랍게도 나노로봇은 기억으로의 접근을 열어줄 거예요. 영화처럼 인생의 어떤 시기든 여러분이 원할 때 언제든지 보세요. 행복한 순간들을 완벽한 디테일로 볼 수 있고 또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건 영구히 삭제할 수 있어요. 유전자 공학은 인간 변형뿐만 아니라 동물 변형도 만들 수 있게 해줘요. 과학자들이 멸종된 물고기, 새, 포유류를 되살려냅니다. 심지어 개, 고양이, 작은 코끼리, 공룡 등 여러분이 원하는 애완동물이 뭐든 무에서부터 기를 수 있어요. 그리고 지저분한 걸 치우는 걸 싫어한다면 귀찮은 그 모든 게 없는 진짜 동물처럼 보이고 행동하는 애완 로봇을 골라보세요. 3021년에 몸은 200년을 살 수 있지만 정신은 어떨까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클라우드에 여러분 두뇌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죠. 사고방식, 습관, 태도, 성격, 기억 여러분의 모든 인격이 코딩되어 업로드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정신을 인코딩해서 예를 들어 1890번째 생일을 맞은 후에 그걸 새로 변형된 몸에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 몸은 음식이나 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에너지만 필요로 해요. 미래에는 아무도 배고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은하계를 멋지게 여행해요. 여러분의 의식을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다른 행성에 보내놓은 생체 기계학적인 몸으로 쏘아 보내면 돼요. 만약 충분한 돈이 있다면 여러 개의 몸을 사서 은하의 다양한 곳에 흩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쉬는 날 평온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행성으로 정신을 순간 이동시킬 수 있어요. 의식을 업로드해서 수백 년 뒤에 다시 다운로드하려면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해요. 100년의 긴 꿈을 꾸던가 무한한 네트워크를 통해 날아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거죠. 심지어 인터넷에 여러분의 정신을 넣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1, 2년 동안 웹 안에서 사는 걸 선택하기도 해요. 넷플릭스 아닌가요? 사람들은 유틸리티 안개의 도움으로 주변 환경 바꾸는 법을 배웠어요. 인간의 세포만한 크기의 로봇을 상상해보세요. 이 로봇은 사지가 여러 개 달렸고 색깔, 온도를 바꿀 수 있고 다른 작은 로봇들과 연결될 수 있어요. 유틸리티 안개는 이 작은 로봇들이 수족에 모인 거예요. 이것들은 서로 달라붙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떠한 물체든 만들 수 있고 홀로그램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영상통화에 딱 좋네요. 이 안개는 어떠한 모양으로도 변할 수 있어요. 컵, 그림, 차, 더 큰 로봇, 살아있는 것만 빼고요. 하지만 이게 미래라고 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안개 기술은 굉장히 비싸요. 안개는 건물을 만들 수 있어요. 아름다운 집에서 일어나 일을 하러 갈 수 있고 집은 자동으로 접혀서 작은 여행 가방으로 변신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조지 제슨 씨.
여러분은 은하계를 여행하며 원하는 어떤 집으로든 변형시킬 수 있어요. 갑자기 더 큰 부엌, 다른 가구, 루프탑 수영장, 침실에서 부엌으로 가는 미끄럼틀을 갖고 싶은 기분인가요? 문제 없어요. 그리고 집 안은 상황이 훨씬 달라요. 더 이상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먼지, 흙, 때 모두 나노로봇이 처리해주죠. 슬픈 영화를 보고 울면서 휴지로 열심히 닦아요. 그러다가 사용한 휴지를 어깨 위로 던지죠. 휴지가 떨어진 곳 바로 옆에 있던 유틸리티 안개가 바퀴 달린 작은 쓰레기통으로 변해요. 그게 부엌으로 재빠르게 달려가 휴지를 펑! 하고 사라져요. 영화 후 간식은요? 수세기 동안 피자 드론들이 거리를 날아다녔어요. 어느 순간 그게 우스꽝스러워졌죠. 드론이 너무 많아서 서로 부딪히고 지나가는 새들과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특별한 렌즈를 통해 샌드위치나 파스타를 주문하기만 하면 음식이 3D 프린팅 돼요.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달과 화성을 개척지로 삼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발전이 있었죠. 원자핵 융합 반응 엔진, 핵, 이주, 이동 어쩌고 저쩌고의 가능... 그냥 텔레포트 장치라고 하죠. 사람들은 도시, 도로, 전기시설망, 정수시설을 만들기 위해 AI 로봇을 보냈어요. 그런 뒤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이곳에 이주하기 시작했죠. 화성이나 달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지구인들과 달랐어요. 예를 들어 화성은 지구보다 햇빛을 적게 받아요. 그래서 화성인들은 더 큰 동공을 가졌어요. 그 뜻은 이들이 지구로 돌아오면 기본적으로 야간 시력을 갖고 있을 거란 뜻이죠. 하지만 화성인과 달에 있는 사람들은 미쳤냐고요? 아니요, 뼈가 약해요. 다행히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편리한 나노로봇이 있죠. 하지만 이건 새로운 발견과 함께 새로운 위험과 위협이 생겼어요. 의식을 업로드하는 건 끔찍하게 잘못될 수 있어요. 가상 우리의 여러분을 가둘 수 있는 가상 바이러스에 직면할 위험이 있어요. 많은 공격자들이 데스크탑의 평범한 오래된 파일처럼 사람들의 의식을 지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저 나노로봇들은 가끔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업그레이드하는 대신에 끔찍하죠. 다른 행성으로의 이동은 심각하게 위험해요. 우린 가끔 화성에 있는 도시들을 버려야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300년 동안 먼지 폭풍이 몰아치거든요. 그리고 우주여행은 미안하지만 항상 위험해요. 심지어 3021년에도 우주에는 과학자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많은 힘들이 있어요. 변형된 로봇 몸을 사서 아름다운 화성 신시가지로 보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지구에 있으면서 의식을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그걸 새 몸에 보내죠. 날씨는 완벽하고 일몰은 장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소행성이 여러분 집으로 충돌해요. 3021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은 미래의 사람들에겐 이국적으로 보일 거예요. 자연스러운 몸에 숨쉬며 살고 자연식물을 먹고 실제 물로 샤워하고 새로운 정보를 책을 읽으면서 배우는 것.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어느 순간 인간은 시간 여행하는 법을 배웠지만 이 새 기술을 바로 금지시켰어요. 인류는 유토피아에 살고 있어요. 가끔 소행성이 여러분이 그걸 사기 위해 1년 동안 돈을 모았던 로봇 몸을 파괴하는 것과 과거에 준 어떤 변화가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빼곤 말이에요. 과거나 미래를 여행하는 대신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때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요. 가장 인기 있는 시뮬레이션이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강력한 양자 컴퓨터.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을지 계산해보고 정확하게 여러분을 재현하죠. 1000년 전에는 삶이 훨씬 더 단순했네요. 저요? 전 1977년으로 갈 거예요. 디스코, 피지스, 글리터볼. 음악의 황금 시대죠. 우리 몇몇에겐 말이에요. 밝은 명가족 여러분, 저는 톰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래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여러분의 생일입니다. 온 가족이 축하를 하러 왔네요. 총 56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완벽하군요. 1000개의 촛불을 끄려면 온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은 40층 케이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평균 수명 덕분에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취미도 마스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공상과학 소설의 줄거리가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에는 1000살까지 살게 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웃의 소녀일 수도 있고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풍부한 영양소,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 증가, 의학의 엄청난 발전 덕분에 사람들은 150년 전보다 오늘날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노화 과정을 늦추거나 멈추거나 심지어 되돌리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화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가들 중 한 명인 오브리 드 그레이는 인간이 의학적으로 노화를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브리는 IT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 후 그는 생물학과 사랑에 빠졌고 노화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생물학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캠브리지로 돌아갔고 나중에 그의 유산 대부분을 자신의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거의 모든 생명체는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각각 다른 속도와 다른 방식으로 나이를 먹죠. 코어허그 조개는 500년 이상 살 수 있고 암컷 하루파리의 전체 수명은 5분 미만입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조작과 줄기세포 치료로 이미 효모, 벌레, 초파리, 작은 포유류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같은 화학적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비슷한 전략이 통할 수 있을 거예요. 데그레이 박사는 신진대사가 잘못되어 노화라는 결과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 병의 가능한 원인으로 7가지 유형을 밝혀냈어요. 만약 과학자들이 너무 위험해지기 전에 분자와 세포 손상을 해결하는 법을 배운다면 사람들은 노화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데그레이 박사는 그들이 줄기세포 치료로 쥐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10년 안에 노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인간을 위한 비슷한 해결책을 찾는데 또 다른 15년이 필요할 거예요. 줄기세포는 우리 몸이 자라면서 새로운 세포를 제공하는데 손실되거나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대체해 줄 수 있어요. 계속해서 분할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게다가 줄기세포엔 모든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 다른 종류의 세포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포는 이미 몇몇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이론적으로 DNA 가닥을 취하여 재배치하고 DNA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850권의 셰익스피어 책에서 한 글자를 편집하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일일 거예요. 미래의 DNA를 바꾸는 것은 노화를 방지하고 수명 연장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매번 치료를 받을 때마다 환자는 젊은 장기, 신경, 뼈로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데그레이 박사는 오늘날의 인간이 1000세까지 살 수 있는 치료법을 발명할 수는 없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인간에게 30년을 더 줄 수 있을 거예요. 즉, 새로운 연구를 위한 약간의 시간을 벌 수 있겠죠. 그때 새로운 치료법이 발명된다면 인간에게 50년을 더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차근차근 노화를 제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을 살고 있는 누군가는 결국 자신의 1000번째 생일을 축하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간의 최장수 기록은 122살입니다. 제 은퇴 자금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375살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데요. 어쨌든요. 진화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지난 10,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진화 속도는 100배 더 빠르게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 200년 동안 평균 체온은 10년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1868년 섭씨 37도는 정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은 36.6도 정도죠. 이런 변화는 신진대사를 빠르게 하고 체온을 높이는 몇몇 전염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현재 대부분의 시간을 선선한 기후의 실내에서 보내고 있고 안정적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지난 150년 동안 성인의 평균 키는 10cm 정도 성장했습니다. 또한 평균적으로 몸무게가 14% 더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풍부한 영양 공급, 음식 공급, 건강관리와 위생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과학자들은 이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키가 크고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 칼로리가 필요할 텐데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 또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어른들은 하나의 효소가 부족해서 우유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소를 키우는 것이 인기를 끌게 되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당 내성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생기게 되었어요. 인도에서 많은 채식주의자들이 하나의 유전자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켰습니다. 그 유전자는 고기가 아닌 영양소로부터 특정한 지방산을 처리해 건강한 뇌를 위한 중요한 영양소로 바꿔주고 있다고 해요.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겐 그 유전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뼈는 점점 약해지고 밀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농사와 함께 약 1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당시 식단과 신체 활동은 바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인간의 골격은
더 연약해지게 되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점점 더 적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남동 아프리카의 하우스보트에 사는 몇몇 사람들은 이웃보다 더 큰 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이 사람들은 더 오랫동안 물속에서 버틸 수 있어요. 이들은 낚시하고 조개를 채집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의학적인 이유로 정기적인 신체 업그레이드를 받게 될 거예요. 일부 기업에서는 공장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기계 외골격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키를 타는 사람들을 위한 외골격복도 있어요. 미래의 기술로는 더 많은 로봇 팔다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특정 장기를 모방하거나 대체하여 사람들이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겠죠. 여러분이 80세가 되면 스마트폰으로 생체 공학기관을 조정하고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새로운 감각도 갖게 될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면 발에 있는 센서를 통해 지진 활동을 느끼고 두개골에 있는 안테나를 통해 색파를 들으며 귀에 있는 기계 장치를 통해 날씨를 예측하며 지금 우리가 꿈만 꿀 수 있는 다른 감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기술은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에 가깝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렇겠죠? 인간은 인지 능력의 더 많은 부분을 기기에 아웃소싱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지도를 읽을 수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핸드폰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뇌 기계 인터페이스가 생겨 여러분은 온라인에서 생각을 전달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비슷한 게 존재하죠? 앱으로 걸음수와 칼로리를 추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새로운 앱을 통해선 특정 문제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는지를 추적하거나 파트너와의 논쟁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기술이 필요 없겠죠. 과학자들은 뇌 속 뉴런의 지름을 늘리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반응 시간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줄이겠죠. 필요할 때 실제 슬로우 모션 기능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유전공학으로 일반적인 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인간들은 비슷해 보이게 될 거예요.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황금 비율의 이목구비와 완벽한 좌우 대칭에 맞는 강한 선, 고진 코, 아름다운 밝은 눈 같은 거 말이에요. 뇌는 계속해서 자랄 것이기 때문에 이마는 더 커질 겁니다. 눈썹이 더 커야 그에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인간은 다른 행성에 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린 그 혹독한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겁니다. 해는 새로운 대기에서 더 많은 산소를 모으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할 거예요. 위험한 요소들을 걸러내기 위해 조직도 바뀌어야 할 거예요. 인간이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어두워지기 때문에 눈과 동공은 더 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또한 우주 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조도 시력과 측면 깜빡임과 같은 새로운 특징도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 컴퓨터는 점점 더 인간처럼 될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 인간은 로봇과도 통합하게 될 거고요. 작은 나노봇들이 우리의 모든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몸속을 헤엄쳐 다니게 될 거예요. 소리를 녹음할 수도 있게 되고 슈퍼 청력과 함께 귀에 내장된 전화기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엄청난 시력과 엄청난 건강도 얻게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군요.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와 융합하면 모두가 슈퍼 브레인을 갖게 될 겁니다. 최고로 복잡한 방정식을 즉시 풀 수 있을 것이고 머릿속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고 어떤 사실이든지 즉시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메시지를 입력할 필요도 없어요. 전기 신호와 직접적인 사고 전달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잘 됐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제 골프 실력도 늘게 될까요? 인간은 행성 간 종이 될 겁니다. 화성이 새로운 거주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화성에서 태어난 새로운 인류는 지구상의 그 누구보다 키가 클 것입니다. 지구의 중력은 화성의 중력보다 3배나 강하니까요. 그곳에서는 척추뼈 사이의 체액이 척추뼈를 더 길게 만들 거예요. 인간은 불멸의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의식을 기계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할 거예요. 이미 동물들의 의식을 옮기려 하는 작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게는 좀 악몽처럼 들리네요. 나노봇은 괜찮을 것 같네요. 저는 그냥 여기 앉아서 지나가는 구름과 햇빛을 즐기려고 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태어나 몇 해를 보냈느냐보다 그 해 속의 삶이 더 중요하다.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에요. 자, 먼 미래입니다. 네, 인류는 성공적으로 화성과 달을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지구의 인구 과잉과 기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위협이 우리의 행성들과 달에 다가오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150년 안에 태양이 폭발해서 우리 태양계 전체를 파괴할 것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아쉽네요. 거대한 우주선을 만들고 모두를 대피시킬 시간은 충분하지만 공상과학에 나오는 우주 공간 이동을 실행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아요.
잠재적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발견한 지는 오래됐지만 가장 가까운 행성은 수백만 년 떨어져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인류는 거대한 우주선으로 대피하고 무한히 긴 항해가 시작됩니다. 몇십 년이 흘렀어요. 우리는 태양계를 떠나고 태양이 폭발하는 것을 봅니다. 엄청난 섬광. 그렇게 끝이었어요. 더 이상 빛이 없어요. 그저 작고 먼 별들과 무한히 검고 깊은 우주뿐이에요. 모든 우주선은 항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자동 조종 장치를 갖추고 있어요.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해도 우주선은 여전히 목적지에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은 인간이 수백만 년 더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나쁜 점은 우주에서 보낸 시간 때문에 우리 모습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요. 새로운 행성에 도착한 우주선은 금속 외골격 안에 있는 모양 없이 맥동하는 생체 물질이 타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할게요. 우주에서 뼈는 점점 약해집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중력이 없어서 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압력이 전혀 없어요.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은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운동을 해요.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요. 모든 우주 수송선에는 중력을 재현하는 체육관과 특별한 기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 동안만 전원이 공급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우주에서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 100년이 지난 후 인간의 뼈는 매우 부서지기 쉬워서 약간의 신체적 움직임으로도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100년이 더 지나면 사람들은 두 다리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잃지만 그건 단지 약해진 뼈 때문이 아닙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 인체는 이미 많이 변했어요. 큰 문제는 사람들이 균형 감각을 잃는다는 거예요. 일어서려고 하면 그냥 넘어져요. 우주선의 선장들은 중력 기계를 해체했어요. 어차피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주선에 있던 모든 운동 장비들은 오래전에 이미 분해돼서 우주선의 예비 부품으로 사용됐어요. 중력의 부재는 사람들을 더 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키가 더 커지게 만들었어요. 척추는 중력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이제 등뼈의 디스크가 모두 저절로 늘어났어요. 인간은 춤추는 바람 인형처럼 보여요. 모든 사람이 기계 팔다리를 갖고 있어요. 몸에다 부착하고 작동시켜요. 엔진을 정비하고 침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우주 공간에 버리고 물건을 들어 올리고. 이런 일은 기계 팔다리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은 더 약해집니다. 다행히도 그 기계 바디슈트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태양이 저절로 붕괴된 후 인간의 눈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주선 안에서 태양은 비타민 D를 방출하는 특별한 인공빛으로 대체됩니다. 전체적으로 빛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공이 커져요. 그렇게 수세기가 지난 후 인간의 시력은 심각하게 나빠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 문제는 기술로 해결됩니다. 인공 렌즈는 빛을 확대하고 인간이 완전히 시력을 잃는 것을 막아줘요. 우주선은 매일 소독됩니다. 그것은 박테리아와 미생물이 증식하는 것을 막지만 또한 인간의 면역 체계가 어떤 질병과도 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머지않아 인간은 어떤 것에도 대항할 수 없게 되고 가벼운 감기조차도 심각하게 해로울 수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선내에 세균 같은 게 전혀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주선에서 물과 자외선이 있는 특별한 온실에서 수백만 개의 식물들이 자랍니다. 이 식물들이 산소를 생산하여 우주선 전체로 퍼뜨려요. 물론 수백만 명에게 충분할 만큼의 양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두고 떠나온 지구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죠. 수세기 동안 우주선에서 살아온 후 인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고 거의 호흡을 멈췄어요. 폐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고 사람들은 물, 액체 산소 탱크에서 산소를 얻는 다른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완전히 새로운 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나쁜 건 아니에요. 유전공학은 매년 발전하고 있어요. 본격적인 생명 유지복이 제작됩니다. 움직임, 힘, 속도, 시각, 청각, 심지어 말하기에도 도움을 줘요. 사람들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져서 속삭임만 할 수 있어요.
다행히도 이 슈트에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요. 음식도 없고 특수 제작된 액체만 있어요. 우주에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낸 후 인간의 위는 이제 아무것도 소화할 수 없어요. 땅콩 한 줌이나 작은 크래커 하나요? 포기하세요. 처음에 특별한 우주 음식은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음식이 어떤 맛이 나야 하는지를 잊었어요. 결국 더 이상 양념도 추가하지 않았고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새로운 음식 때문에 혀의 맛 수용기도 작동을 멈췄어요. 곧 사람들은 모든 미각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삶이 견디기 힘들겠지만 방법이 있어요. 수백만 년 동안 극저온 캡슐 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주선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해동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냉동되어 있는 건 심각하게 위험해요. 우주선이 거대한 운석과 충돌하지 않는다거나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중앙 컴퓨터에 자신의 의식을 업로드해요. 더 안전하고 전력 소모도 훨씬 적어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의식을 새롭게 변형된 수트에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깨어있으면서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수천 년이 지나고 수백만 년이 지나요. 이제 인간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모든 사지는 이제 인공적이고 정신력으로 통제되는 외골격을 입어요. 천년이 지날 때마다 팔, 목, 다리, 그리고 척추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부서지기 쉬운 뼈는 서서히 녹아 없어져요. 눈, 코, 입이 사라져요. 뇌는 더 이상 두개골에 의해 보호되지 않고 그저 부드러운 피부로 둘러싸여 있을 뿐입니다. 오직 의식만 남았어요. 오늘날 인간은 뇌가 들어있는 맥동하는 작은 백에 의해 지배되는 강력한 최첨단 로봇입니다. 인간이 지구를 떠난 지 몇백만 년이 되었어요. 우주선의 모든 거주자들은 자신의 종족이 중력을 가진 행성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미 잊어버렸어요. 지구상 생명체의 역사는 신화와 고대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 그 우주선이 자신의 진정한 고향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내려서 걸어다니며 주변을 둘러보려고 하지 않아요. 낯설고 새로운 행성에서 우주복을 입고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력, 공기, 박테리아, 세균. 인류가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 익숙해지려면 수천 년의 진화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인간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어요. 기술이죠. 이 시점에서 모든 인간은 중앙 컴퓨터에서 새로운 로봇 슈트로 다운로드됩니다. 사람들은 선택에 직면했어요. 우주선에서 내려서 이 행성을 새 보금자리로 삼든지 아니면 우주선에 살든지요. 우주선에 머무르기로 한 사람들은 은하를 탐험하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 넓은 우주로 출발합니다. 새로운 행성에 머무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새로운 조건에 적응해야 해요. 그곳은 지구와 꽤 달라요. 공기 밀도도 다르고 날씨 패턴도 다르고 이상하고 새로운 화학 원소도 있어요. 이 로봇 두뇌 100이 새로운 형태를 갖추기까지 또 다른 100만 년이 걸릴 거예요. 언젠가 이 먼 인류의 후손들은 자신의 기원에 대해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주선을 발명할 거예요. 그 연구는 그들을 먼 과거, 작은 행성 지구, 그리고 현재로 데려다 줄 거예요.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상상해보세요. 내일 누군가 여러분 뒷마당에 도착했는데 미래에서 온 여러분의 후손들이에요. 그 우주선에 머물렀던 승객들은 아마도 새로운 행성을 찾을 거고 일부는 거기에 머물기로 할 거예요. 그들의 몸은 변화하고 적응하겠죠? 그래서 수십억 년 안에 우주에는 서로 다른 놀라운 생명체들이 살게 될 거예요.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모두 인간이었다는 거죠. 한때는요. 미래의 멋진 건물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인공지능이 건축의 세계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인공지능은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건축가에게 신선한 충격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매우 효율적인 놀라운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새 도구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확인해 보세요.
우선 도시가 얼마나 바쁘고 압도적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도시를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순항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AI 덕분에 교통 흐름이 꿈처럼 원활해져요. 더 이상 끝없는 정체는 없습니다. 도시가 범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파악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마치 구석구석에 슈퍼히어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가 쌓이는 일은 이제 잊으세요. AI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도시를 깨끗하고 신선하게 유지합니다. 교통부터 안전, 심지어 폐기물 처리까지 모든 것을 최적화할 수 있는 도시 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센서와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곳에서 수집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를 통해 도시 계획가들이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길을 걷다가 특별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곡선과 특징이 다른 건물들과 차별화되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대자연과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천재 건축가가 설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수천 가지의 놀라운 건축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매우 똑똑한 디자인 친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건축가를 위한 AI 지원 설계 소프트웨어의 역할입니다. 수많은 설계 옵션을 생성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가장 적합한 자재와 건물을 위한 완벽한 배치 등을 고려하죠. 또한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치를 계산하여 건물의 설계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물을 절약하며 폐기물을 전문가처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그 결과는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아름답고 실용적인 건축 걸작이 탄생했습니다. 미래의 도시 풍경에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건축물들이 곳곳에 자리 잡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충분히 인상적이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멋진 미래형 건물은 어떠세요? 이 놀라운 건물은 전통적인 벽돌과 모르타르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건물은 3D 프린팅의 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건축가는 AI의 도움으로 모든 복잡한 세부 사항을 설계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현장 조건이 구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중요한 데이터를 모두 입력했어요. AI 알고리즘은 설계를 최적화하는 마법을 발휘하여 놀랍도록 아름답고 견고한 건축물을 만들어냈습니다. 3D 프린팅은 기본적으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멋진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마법의 기계와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물이 예쁠 뿐만 아니라 튼튼하기도 한지 확인하기 위해 AI가 개입합니다. 미래의 도시에서 3D 프린팅은 건축가를 위한 최고의 도구가 될 거예요. 3D 프린팅을 통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부터 복잡한 디테일까지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하지만 AI는 건물을 멋지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아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래형 오피스 빌딩에 들어섰다고 가정해보죠. 기분에 따라 조명이 자동으로 조정되고 온도가 완벽하게 설정됩니다. 이 미래형 건물은 사람처럼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어요. 조명을 제어해서 시간대에 맞는 적절한 조도를 유지합니다. 온도를 관리해서 항상 아늑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요. 심지어 보안을 주시하고 작은 문제가 큰 골칫거리가 되기 전에 해결하죠. 즉, 스마트 빌딩은 사람들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해서 지구와 비용을 절약합니다. 멋진 점은 이 모든 것이 유일한 가능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층 빌딩을 수직숲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최근 인도의 한 건축가는 인공지능의 힘에 매우 흥분했어요. 그래서 그는 미드전이라는 이미지봇과 협력해서 미래의 비전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루한 로봇 세상 대신 멋진 무언가를 목표로 했어요. 유토피아 기술, 미래형 타워와 같은 텍스트 프롬프트와 함께 건축가와 AI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드저니는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건물이 울창한 수직숲으로 뒤덮이고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조형물로 장식된 세상을 상상해냈습니다. 그들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했어요. 건축가인 마나스 바티아는
AI의 잠재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는 AI를 자신의 직업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보고 있죠. 건축가와 AI가 협업해서 놀라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미래를 상상하죠. 바티아는 프로젝트에서 AI에게 공생과 속이 빈 구조물을 상상해보라고 요청했고, AI는 속이 빈 나무 속에 자리 잡은 아파트 사진을 보여줬어요. 건물 자체가 살아 숨쉬는 자연의 일부가 되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바티아는 건축에서 자연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포용하는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것을 좋아해요. 나무를 중심으로 지어진 건물부터 온도를 조절하는 파사드까지 그는 건축과 자연을 조화시키는데 모든 것을 바칩니다. 바티아 같은 건축가와 AI의 초능력 덕분에 도시의 미래는 놀랍도록 발전할 거예요. 자연과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세상에 발을 들여놓을 준비하세요.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손꼽아 기다려봅시다. 나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단단한 벽돌이 아닌 풍선으로 만든 고층 빌딩은 어떨까요? 바르셀로나의 건축 사무소인 주모는 인공지능의 마법을 이용해 이 흔들리는 구조물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팽창식 상부 구조물은 하늘의 조명 풍선처럼 미래도시 위로 솟아있어요. 가장 좋은 점은 이 풍선 건물이 지속 가능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높은 높이까지 펌핑할 수 있고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데다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재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로 구동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휴, 미래는 로켓처럼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건축가의 작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비결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죠. 인공지능을 현명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기계가 건축가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인공지능은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으깬 바나나 아이스크림 콘처럼 생긴 건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좋아하진 않으시겠죠? 게다가 인간에겐 한 가지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란 점이에요. 인공지능에는 감성 지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돼요. 인공지능은 똑똑한 천재지만 인간이 공간에서 갈망하는 감정과 분위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디자인의 인간의 손길, 즉 집에 온 것 같다 할 수 있는 따뜻하고 포근한 요소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AI는 아직 학습 중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라서 인내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너무 서두르면 디자인이 엉성해지거나 건물이 뒤죽박죽 퍼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방가르드한 건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일반인에게도 그럴까요? 사양할게요. 그러니 미래가 워프 속도로 펼쳐지는 지금 건축 분야에서 AI의 경이로움을 받아들여 보세요. 하지만 그 탁월함과 인간의 손길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린 함께 건물의 기능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담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모험이죠. 물건과 사람을 이동시키는 가장 놀라운 기술은 순간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까운 미래에 텔레포트 기계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도로와 공중에서 자동 조종 장치와 함께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탈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진공열차를 타고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단 몇 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이러한 차량의 작동 원리는 동일해요. 자동차에는 카메라와 센서, 고정밀 지도, 도로 상황을 스캔하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공통 시스템은 이러한 기계를 통합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위치를 알고 있어 사고나 교통체증을 예방할 수 있죠. 물론 오늘날 자동 조종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죠. 하지만 지구상의 모든 차량이 공통 인공지능으로 통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은 교통체증을 영원히 잊을 거예요. 컴퓨터가 위험한 상황을 예측하고 예방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다면 도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개발자들은 승객 엔터테인먼트에 집중할 거예요. 자동차는 여행의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정오에 정확히 도착해야 한다고요? 좋아요. 자동차가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거나 높일 수 있어요.
진정한 전자비서로 변하겠죠. 음성 제어를 통해 회의를 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영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미니 영화관, 게임 콘솔 또는 미니 냉장고가 있어요. 운전자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고급 인공지능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문제도 있을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운전의 과도한 정확성입니다. 과학자들과 개발자들은 기계를 인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번잡한 거리를 따라 운전하다가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죠. 자동차의 내부 시스템은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그 사람이 도로에 발을 디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컴퓨터의 유일한 반응은 차를 세우는 거예요. 차가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다른 차가 그 뒤에 멈췄어요. 첫 번째 차량이 위험한 상황과 교통체증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길을 건너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기 서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회사의 개발자는 자동차에 음성을 장착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경적을 울리는 법을 가르쳤죠.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차량은 화난 운전자처럼 경적을 누를 거예요. 하지만 새가 날아서 지나가도 차가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적 신호는 우리를 구할 수 없어요. 한편으로 인적 요인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상황을 훨씬 더 잘 분석하고 올바른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죠. 자동 조종 장치를 사용하는 기계가 길가에서 히치하이킹하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 멈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급히 그곳을 떠나야 하거나 뱀에 물려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잖아요. 컴퓨터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친절한 사람은 차를 세우고 도움을 베풀겠죠. 세상에 교통체증이 없어지더라도 사람들은 도로 위든 공중이든 더 많은 것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많은 엔지니어들은 자율비행 택시와 버스가 미래의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력 동력 비행은 먼 미래에 나타날 거예요. 이러한 기계는 헬리콥터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자동 조종 장치가 장착된 세련된 소형 헬리콥터가 될 거예요. 우버나 다른 회사들이 이러한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니 아마 곧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행사에 늦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앱을 열고 가장 가까운 헬리콥터를 예약해요. 다음으로 많은 항공기가 주차되어 있는 옥상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파일럿이 목적지에 맞는 주차장으로 안내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위치에 빠르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특정 기차역에 도착해서 날개가 달린 대형 버스에 탑승합니다. 버스는 이륙해서 긴 경로를 따라 여러분과 다른 승객들을 다른 도시로 데려다 주죠. 이 거대한 버스가 여러분을 우주로 데려다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에도 프로펠러가 장착될 거예요. 이미 한 명의 승객을 위해 설계된 호버바이크가 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작은 장치에 앉아요. 2025년에는 이러한 자전거를 5만 달러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호버바이크는 비행 자동차와 달리 높은 높이로 이륙하거나 고속으로 가속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미래에는 이 기술도 발전하겠죠. 에어택시와 자동조종 자동차는 공중이나 평탄한 도로에서만 작동합니다. 하지만 산악지형이나 늪지대가 있는 지역을 건너야 한다면 어떨까요?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오프로드 지역을 위해 가장 멋진 SUV를 개발했습니다. 바퀴 대신 다리가 달려 있어요. 이 보행 차량은 어려운 구간을 최대한 편안하게 통과합니다. 각 다리에는 무릎이 있고 구부릴 수 있어요. 높은 언덕이나 화산 정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곧 상점이 여러분 쪽으로 올 거니까 쇼핑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도요타는 이미 어떤 상품이든 매장으로 바꿀 수 있는 특이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옷, 식료품, 장난감, 보석 등 무엇이든지요. 이러한 차량은 배달 서비스를 개선하고 여행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편안함을 제공할 거예요. 하지만 미래에 등장할 가장 놀라운 기술은 하이퍼루프입니다. 하이퍼루프는 공기역학 쿠션 위를 달리는 기차예요. 진공관 안에서 시속 1200km의 속도로 달리는 캡슐을 상상해보세요. 내부는 우주선 캡슐과 비슷합니다.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세요. 지금 여러분은 음속을 초과하는 속도로 가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객실 안에서는 이 속도를 느끼지 못하죠. 옆에서 이 열차를 보면 눈 깜빡이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차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에어하키 아시죠? 경기장 곳곳에 있는 작은 구멍이 얇은 공기층을 방출하기 때문에 턱이 경기장 전체를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턱은 경기장 자체에 닿지 않아요. 공중부양을 하죠. 마찰이 없기 때문에 경기장 주변으로만 이동합니다. 하이퍼루프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해요. 하지만 공기는 튜브가 아닌 캡슐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캡슐의 벽과 터널 사이에 작은 거리가 나타나요. 그리고 전기 모터의 도움으로 열차가 움직이죠. 마찰력은 알아냈지만 공기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아주 빠른 속도에서 공기가 매우 조밀하면 큰 물체는 빠르게 움직일 수 없어요. 말 그대로 공중에 충돌하기 때문에 속도가 제한됩니다. 일반 비행기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공기 밀도가 훨씬 낮은 고도에서 비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루프는 파이프 내부에서 움직입니다. 이 파이프에서 공기를 펌핑하는 특수 장비는 이 경로의 특정 구간에서 작동해요. 하지만 완전한 진공 상태를 만들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공기는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열차의 전두부에 있는 특수 팬이 캡슐 아래로 들어오는 모든 공기를 이동시킵니다. 진공열차의 움직이는 공합 우편물의 작업과 유사해요. 소포가 건물에 설치된 파이프를 통과하는 경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포는 공기 압축 덕분에 파이프를 통해 이동하죠. 하이퍼루프는 파이프 지붕에 설치된 태양 전지판을 사용해서 작동할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오랫동안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왔지만 개발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튜브와 캡슐 사이의 공기 간격은 항상 동일해야 해요. 파이프에 금이 가거나 부딪히거나 돌이 있으면 전체 구조가 파괴될 수 있죠. 만약 어딘가에서 작은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이 기술을 개발한다면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단 몇 분 만에 이동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들 시간여행에 관한 영화도 본 적이 있고 책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미래형 상자에 들어가서 눈 깜짝할 사이에 다른 시대로 이동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상과학 소설에 불과하죠. 하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시간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아직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을 뿐이죠. 우선 미래로의 시간여행은 고속으로 여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속도로에서 딱지를 끊는 종류의 속도가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근거한 건데요. 이 이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의 경우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을 설명해요. 좋은 소식은 과학자들이 이미 이 이론을 테스트했고 그 결과가 유망해 보인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두 개의 동일한 시계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어요. 하나는 제트기 위에 다른 하나는 지상에 놓았죠. 그들은 제트기의 시계가 지상의 시계보다 느리게 돌아가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제트기가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물체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은 더 느려집니다. 현재 인간의 기술로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는 중성미자라는 특수한 유형의 입자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중 일부는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속도에서 양성자의 1초는 우리에게는 11개월에 해당합니다. 중력을 이용하면 미래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아이디어는 아인슈타인의 발견, 즉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이 더 느리게 움직인다는 걸 설명해요. 즉 지구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중력의 강도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시간은 머리보다 발이 더 느리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약속에 늦는 걸까요? 좋은 변명이네요. 이 효과는 두 개의 동일한 시계를 사용해서 동일한 전략의 도움으로 측정됐어요. 과학자들은 시계를 서로 다른 높이의 선반에 놓고 똑딱이는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아래쪽 선반에 있는 시계는 중력이 약간 더 강했기 때문에 더 느리게 똑딱거렸어요. 하지만 이 옵션에는 단점이 있는데요. 먼 미래로 여행하려면 블랙홀과 같이 중력이 매우 강한 곳을 찾아야 해요.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우주의 한 지점이에요. 그곳에서는 중력이 너무 강해져 물질이 작은 공간으로 압축되죠.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블랙홀을 통과하는 여행은 너무 위험해요. 대부분 편도 티켓이니까요. 블랙홀의 가장자리를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재밌는 사실, 우리가 휴대폰과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GPS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이미 시간 팽창 효과를 고려해야 돼요. 이는 사용하는 위성의 속도와 지구에서 느끼는 중력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정이 없다면 휴대폰의 GPS는 지구상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한편 세 번째 옵션은 우주의 미지의 힘보다는 우리 몸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신체 자체의 과정을 늦춤으로써 미래로 시간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사실 시간여행 그 자체는 아니에요. 엄밀히는 아무데도 갈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몸이 오랜 시간 동안 그대로 있으면 결국 미래에서 깨어날 수 있죠. 곰이나 다람쥐와 같은 일부 동물은 동면 중에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음식과 산소의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간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들은 우선 몇 시간 동안 사람을 단기 동면 상태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병원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할 수 있어요. 2005년에 과학자들은 쥐를 소량의 특수 가스에 노출시켜 신진대사를 늦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동물에게 같은 실험을 시도했을 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시간여행의 네 번째 옵션은 정말 독특합니다. 웜홀이라고 불리는 우리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특별한 유형의 지름길을 이용하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기 전에 웜홀이 뭔지부터 이해해보죠. 공 2개와 트램펄린을 상상해보세요. 트램펄린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평평한 상태를 유지해요. 이제 2개의 공이 대칭으로 트램펄린 위에 놓여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관점에서 보면 두 공이 닿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두 공 사이에 트램폴린에 충분한 압력을 가하면 이 유연한 천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두 물체가 서로 닿을 수 있죠. 다른 항성계에 있는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별은 주변 공간을 휘게 할 만큼 충분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행성은 별 주위를 공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두 지점 사이의 터널이 바로 웜홀입니다. 이러한 웜홀은 10억 광년처럼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다른 시간을 방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스티븐 호킹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은 웜홀이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원자보다 작은 아주 작은 크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웜홀을 어떻게 잡아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더 크게 만들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작업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데다 이것이 가능한 건지도 알 수 없어요. 일부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웜홀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그 자체로 빠르게 붕괴될 거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우리 몸처럼 아주 작은 질량만 추가돼도 웜홀은 고무줄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쾅 닫힐 수 있기 때문이죠. 시간여행에 대한 5번째 해결책은 론 말렛이라는 미국 물리학자가 제안한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확실히 우주에 풍부하다고 알고 있는 한 가지 자원인 빛이 포함됩니다. 이 과학자는 회전하는 빛의 원통을 사용하는 시간여행에 관한 이론을 제안했어요. 그는 소용돌이치는 원통 안에 무언가를 떨어뜨리면 커피를 숟가락으로 휘저을 때 거품이 움직이는 것처럼 공간과 시간 모두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렛에 따르면 원통의 올바른 모양은 과거와 미래 모두로 여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이 물리학자는 자신의 이론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을 위해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중성자라고 불리는 작은 입자를 원형으로 배열된 회전 레이저를 통해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말렛의 이론은 불가능하며 더 이상 실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과거나 미래로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다고 해도 안전할까요?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시간 여행의 역설이라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주요 질문은 과거로 돌아가 미래를 바꾸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퀸즐랜드 대학교 연구진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 문제는 결국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몇 가지 계산을 통해 과거에 무언가를 변경했더라도 타임라인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 문제의 또 다른 변형을 할아버지 역설이라고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자손을 낳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생각해보면 이는 애초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뜻이 돼요. 조부모에게 부모가 없었다면 결국 여러분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요즘 과학자들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현재 존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타임라인은 사람들이 현재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백투더퓨처 영화에서처럼 어떻게든 1.21 기가와트와 드로렌을 구해서 마티 맥플라이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 밤에 하늘이 맑을 때 위를 보세요. 수천 개의 작고 밝은 점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죠. 10만 년 후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이나 패턴을 가진 별자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적색 외성, 작은 별들, 행성들, 우주 물체들을 생각해 보세요. 적색 외성은 특히나 멋져요. 보통 우리 태양 절반 정도의 크기이며 대부분 10분의 1 정도로 밝아요. 하늘에서 가장 밝은 건 아니지만 아주 오랫동안 살아요. 핵융합 반응은 별의 핵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요. 그게 별을 빛나게 해주죠. 큰 별들은 별의 연료를 태우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하지만 그런 별은 몇 백만 년 만에 연료를 모두 태워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태양과 같은 별들은 보통 약 100억 년을 살아요. 하지만 적색 외성은 연료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들의 빛은 그렇게 세지 않고 자신들의 존재를 지탱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마치 에너지 효율이 좋은 자동차 같죠. 그래서 수천억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죠. 작은 별들 중 어떤 건 10조 년까지 살 수 있어요. 태양과 같은 별에 있는 대부분의 수소는 쓰이지 않아요. 이 가스는 이런 별들의 핵보다는 대기에 더 많아요. 그 뜻은 대부분의 수소가 핵융합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적색 외성의 경우는 달라요. 행성 전체의 플라즈마를 순환시키죠. 이 별들은 바깥층에서 핵으로 세운 수소 매장량을 끌어당겨와요. 그게 핵융합 반응을 계속하게 하죠. 먼 미래의 어느 날 태양과 같은 별들은 연료가 고갈되어 멈추게 될 겁니다. 우주는 작은 적색 외성으로 가득 찰 거예요. 주변의 우주를 빛내고 밝게 할 에너지가 부족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은 만약 있다면 말이죠. 희미하고 어두운 우주를 물려받게 될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태양은 근처의 행성들을 파괴할 수 있는 크기로 부풀어 오를 겁니다. 우선 수성, 금성, 그리고 우리죠. 반면 지구는 아마 생존할 수 있을 테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고 오래 버티지도 못할 거예요. 가까워지면 태양이 지구를 바싹 태워버릴 겁니다. 우리 태양계 밖의 행성들 또한 살아남을 거예요. 하지만 더 먼 우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태양은 크기가 커지는 동안 질량의 일부를 잃게 될 거예요. 이것의 중력이 행성들의 궤도를 확정해요. 우리의 별이 덜 무거워지면 중력의 힘이 약해질 거예요. 그리고 외행성들은 태양과 그렇게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지 못할 겁니다. 우리 태양계는 고립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은하에는 다른 별들이 많이 있죠. 300억 년 내에 가까운 곳을 여행하던 별들이 태양계 밖에 있는 가장 큰 행성들 중 일부를 빠르게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외행성들을 건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머물 행성은 아마도 1000억 년은 더 머물 거예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결국 태양계에서 쫓겨날 겁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물을 얼음으로 가득 찬 얼음과 먼지 덩어리인 운석과 해성으로부터 얻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것들이 초기 지구와 충돌하면서 생명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물을 가져왔을 거예요. 하지만 지구의 생명체를 창조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똑같은 물질이 종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지구의 생명체를 전멸시킬 만큼 큰 소행성이나 해성이 우리 행성에 충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먼 미래에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도 우린 그런 걸 예측하고 제때 반응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뭘 하든 피할 수 없는 다른 우주 충돌들이 있어요. 우리의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는 초당 110km의 속도로 태양계를 향해 이동하고 있어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사이에는 250만 광년이 있어요. 그러니 다행스럽게도 우리 이웃이 가까운 시일 내에 그 거리를 올 수는 없을 거예요. 약 40억 년 후에야 일어날 겁니다. 그런 두 은하의 충돌은 우리 후손들에게 진정한 혼돈을 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중 하나라도 아직 지구에 산다면 말이죠. 두 은하가 서로 미끄러져 나갈 거예요. 그리고 중력이 그들을 다시 끌어당기기 전까진 서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둘이 합쳐지면서 두 은하 모두 원반 모양의 구조를 잃고 하나의 큰 타원 은하를 형성하게 될 거예요. 벌써 일코메다라는 별명이 붙었죠. 우리가 오늘 알고 있던 은하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우주는 항상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여요. 과학자들은 미래 우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빅립. 이 이론은 우주가 무한히 팽창할 거라고 주장해요. 어느 순간 팽창의 당김이 중력이 모아주는 것보다 더 강해질 거예요. 만약 이게 일어난다면 은하, 별, 블랙홀과 지구를 포함한 다른 모든 우주 물체들을 찢어버릴 거예요.
우주는 끊어진 입자 덩어리로 변하게 될 겁니다. 약 50억 년 전만 해도 우주는 강력한 중력 때문에 천천히 팽창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장 속도가 빨라졌죠. 어떤 전문가들은 암흑 에너지의 영향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해요. 암흑 에너지는 우리 우주의 거의 70%를 구성하는 신비한 힘이에요. 이 힘은 속도를 늦추기보다는 빠르게 확장하도록 밀어붙이죠. 그래서 빅립 시나리오의 경우 개별 원자를 분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암흑 에너지가 중력을 압승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 빅 크런치. 우주가 팽창을 멈추는 지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요. 중력이 우세한 힘이 되겠죠? 심지어 우주의 팽창도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행성, 별, 그리고 심지어 은하 전체가 충돌하면서 우주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결국엔 우주 전체가 스스로 무너져 버릴 겁니다. 빅 크런치라고 불리는 이 모든 게 무한히 작은 한 지점으로 압축되면 우주는 다시 한번 팽창하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세 번째 이론, 빅 프리즈, 브르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엔트로피는 최대 값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해요. 엔트로피는 기본적으로 우주의 모든 게 어느 지점에서 무질서하게 변한다는 개념이에요. 엔트로피가 최대로 올라가면 시스템에 있는 열이 고르게 퍼질 거예요. 그러면 열이 존재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주는 사라질 겁니다. 우주 내의 모든 기계적 움직임도 멈출 거예요. 우주는 완전 비어버리고 가스는 너무 얇아서 새로운 별이 다시 형성되거나 빛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 우주에서 시간은 그저 끝없는 공허일 뿐이에요. 행성, 별 또는 생명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주 전체가 얼어붙은 어두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곳이 돼요. 왜냐하면 다시 모든 걸 작동시킬 힘이 없거든요. 수십억 년 후 마지막 별들이 연소하며 희미해지면 블랙홀이 우주의 종말이 고했다는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블랙홀은 아주 강한 중력을 가진 영역인데 너무 강력해서 그 무엇도 빠져나갈 수 없죠. 이것들은 태양 100개만큼 클 수 있어요. 초대 질량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 10억 개보다 클 수 있어요. 대부분의 은하 중심에 이런 거대한 블랙홀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블랙홀도 같은 결말을 맞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순간이 오면 순순히 밤속으로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블랙홀은 엄청난 폭죽을 터뜨리며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우주를 밝히면서 사라질 거예요. 모든 시대가 끝이 날 겁니다. 블랙홀은 보통 가까이 오는 별과 가스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워서 살아남아요. 식탐은 블랙홀을 나타내는 주요 특징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블랙홀 주위에 응축 원반이 있어요. 그 원반에는 마치 물이 배수구로 소용돌이 칠 때처럼 찢어져서 안에서 잡아당겨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질과 입자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열을 발생시켜 응축 원반을 빛나게 하면서 또 블랙홀을 드러나게 해주죠. 네, 블랙홀은 숨바꼭질을 잘 못해요. 귀한 불능 지점이라고도 불리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지나는 것들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에서 탈출할 수도 있는 이론을 제시했죠. 진공 상태에서도 움직이는 입자가 있어요. 한 입자는 양에너지를 갖고 있고 다른 에너지는 음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만약 둘 다 블랙홀에 가까이 접근하면 다른 한쪽이 탈출할 동안 한쪽이 블랙홀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뜻은 블랙홀이 입자를 복사해 방출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 입자가 블랙홀의 질량 일부를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증발하기 시작하면서 질량을 잃고 천천히 작아져요. 남은 모든 에너지가 한꺼번에 빠져나갈 때까지 점점 더 많은 입자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마지막 10분의 1초 안에 우주의 아주 작은 공간에서 에너지와 빛의 거대한 섬광이 번쩍일 거예요. 그리고는 모두 사라지죠. 기차를 타고 이동 중이시군요. 바퀴가 선로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차가 떠오르더니 고도가 올라갑니다. 현재 이건 아주 흔한 일이기 때문에 승객들 중 누구도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 풍경은 곧 우리의 현실이 될지도 몰라요. 아카 테크놀로지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여행 시간을 줄이고 여행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여행을 하려면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대에서 몇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후에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또 그 많은 절차를 밟은 후에야 도시로 나갈 수 있어요. 이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야 모든 여정은 끝이 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적어도 3가지 종류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아카 테크놀로지의 링크 앤 플라이를 이용하면 환승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에어버스 A320 크기의 열차로 총 4대의 스쿨버스 길이에 162명 정도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기차이기 때문에 도심까지 바로 선로를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시작할 때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만 가면 돼요. 기차를 타면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기차는 날개와 제트 엔진을 부착하기 위해 잠깐 멈출 거예요. 기차의 날개 폭은 축구장만 합니다. 이제 엔진에 시동이 걸리고 기차가 가속을 한 후 이륙합니다. 하늘을 나는 기차가 착륙하면 날개는 다시 분리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시내로 그리고 목적지로 가고 있어요. 교통체증도 없고 택시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어느 지하철역에서나 내릴 수 있어요. 도시를 돌아다니는 변신형 비행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회사는 공항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더 간단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탑승구 바로 옆에 비행기를 주차시키는 대신 승객들이 공항 건물 바로 안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체가 활주로로 빠져나오고 엔진이 달린 날개는 물론 조종사가 있는 조종석이 본체에 부착될 거예요. 자, 비행기는 이륙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전보다 탑승과 이륙 시간이 30분 빨라질 거예요. 이 회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이동식 동체를 만들 계획이에요. 단거리 비행의 경우 약 16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장거리 및 대용량 항공편을 위해서는 2층 객실이 마련될 예정이고요. VIP 객실은 전용기처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좌석을 모두 제거하면 선실을 화물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앤플라이는 비행 중 기내와 날개가 분리될 경우를 대비한 특별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실 앞쪽과 뒤쪽에 3개의 낙하산이 있어서 자동으로 펼쳐질 것이죠. 속도를 빠르게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동 로켓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체는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갈 겁니다. 땅에 닿기 몇 초 전 기내에서는 가능한 한 부드러운 착륙을 할 수 있도록 기체 바닥에 부착된 에어백을 발사할 수 있고요. 더 빨리 여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에어버스 팝업입니다. 도로와 하늘로 이동할 수 있는 택시의 한 종류인데요. 미래에는 그저 태블릿, 휴대폰, 심지어 스마트 안경으로 그러한 택시를 예약하고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차체는 현대식 세단 크기의 승객용 포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사람이 탈 수 있고 미래적인 디자인과 인터페이스가 마련되어 있죠. 두 번째 부분은 접지 모듈입니다. 일반 도로를 달리기 위한 차대와 바퀴죠. 포드에 탑승하면 그 후에는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대신합니다. 안전하게 차를 조종하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죠. 택시에서 내리면 접지 모듈이 달린 포드가 가장 가까운 충전소로 보내집니다. 편의를 위해 시내 곳곳에 충전소가 들어설 테니까 택시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멀다면 더 흥미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처럼 바퀴가 달린 포드에 타셔야 해요. 그러면 접지 모듈이 가장 가까운 이륙 장소로 데려다 줄 거예요. 그곳에서 캡슐이 공중 모듈에 부착되죠. 거대한 드론처럼 생겼네요. 탑승용 캡슐이 닫히면 위로 날아올라 접지 모듈과 포드가 분리됩니다. 네, 이건 바로 하늘을 나는 택시예요. 위에서 아름다운 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특별한 플랫폼에 착륙하게 될 거예요. 포드가 접지 모듈과 다시 연결되고 공중 모듈이 다음 주행을 위해 충전하는 동안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로켓은 장거리 여행의 또 다른 혁명이 될 수도 있어요. 현재 우리는 우주로 날아갈 때 로켓을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미래에는 이 로켓이 비행기를 완전히 대체할지도 모릅니다. 뉴욕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상하이로 간다고 가정해보죠. 로켓에 발사되는 로어베이 어딘가 물 위에 설치되어 있을 수 있어요. 로켓으로 데려다줄 페리에 탑승하고 발사대에 도착하면 다른 승객들과 함께 자리에 앉습니다. 카운트다운 후 출발! 로켓이 이륙해서 우주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시속 약 27,000km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어요. 궤도에 들어서자 발사체는 승객용 로켓에서 도킹을 풀고 착륙장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로켓에 주유를 하고 다음 발사 준비를 할 겁니다.
이때 승객을 태운 로켓은 지구 주위를 비행할 때 자체 엔진을 사용할 거예요. 로켓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상하이 근처의 수상 플랫폼에 착륙합니다. 기존의 비행기를 타면 15시간이 걸리던 비행이 39분밖에 걸리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여행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로켓은 훨씬 더 많은 소음을 내므로 착륙장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동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중력입니다. 땅에 서면 1G로 느껴지던 중력이 일반 비행기로 이륙할 때는 1.5G 정도로 느끼지만 로켓으로 여행한다면 그때 경험하게 될 중력은 2배나 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중력이 5G에 도달하면 기절하게 될 거예요. 땅으로 돌아가 보죠. 2010년 세계 자동차 수는 10억 대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이 숫자는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의 끊임없는 교통 체증과 싸워야 해요. 엘리베이티드 버스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버스는 버스처럼 보이지 않아요. 폭이 2차선이고 여러 대의 차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에는 최대 1200명의 승객이 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도로 양쪽에는 레일이 설치되어 있어야죠. 엘리베이티드 버스 자체는 약 2m 상공에서 움직일 텐데요. 이것은 런던 2층 버스의 2층에 타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겠죠. 일반 자동차도 여전히 도로를 다닐 수 있을 겁니다. 엘리베이티드 버스는 전기로 작동되며 자동 조종으로 구동됩니다. 넓은 면적의 지붕에는 태양 전지판이 깔려 있을 거예요. 흐린 날에는 레일에서 직접 동력을 공급받습니다. 승객 탑승은 지상에 위치한 특수역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버스 중앙에는 팽창식 경사로가 설치될 거예요. 그러면 승객들이 안전하게 버스에서 내릴 수 있겠죠? 이러한 버스가 설계될 때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바퀴가 달린 레크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어요. 만약 어떤 차가 고장나서 엘리베이티드 버스를 가로막았다면 바퀴 레크를 들어 올려서 앞으로 간 후 바퀴를 다시 레일 위로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뒷면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버스는 시간당 약 60km의 속도로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차가 막힐 때 운전하는 것보다 빠르죠. 교통체증을 방지하는 또 다른 옵션은 터널입니다. 자신의 차로 이런 터널을 통해 운전할 수 있을 거예요. 대도시의 가상 터널 시스템에는 진입점이 여러 곳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플랫폼으로 차를 몰고 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플랫폼은 내려갈 거예요. 터널 안에서는 속도가 시속 200km로 빨라져서 몇 분이면 도시 반대편 끝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승강장이 차를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최종 목적지까지 계속 운전해가면 됩니다. 또한 미래의 도시 사이를 여행할 때 이 터널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선 기차역 같은 곳에 도착해야 합니다. 거기서 승객용 포드에 타는 거예요. 이 포드는 4명에서 6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터널을 따라가서 포드 클러스트에 도킹하면 수송기 캡슐과 연결되는 거예요. 특수 펌프가 터널 밖으로 공기를 빨아들이고 수송기 캡슐은 거의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 움직일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 열차는 상업용 비행기보다 더 빠르고 음속보다도 더 빠른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LA까지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을 거예요. 기존의 비행기를 타고 가면 6시간이 걸리는데 말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송기 캡슐이 열리고 승객 포드도 역에 도착합니다. 미래에는 이 포드를 타고 일반 도로를 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처럼 이런 포드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교통수단을 갈아탈 필요 없이 미국의 끝에서 끝까지 횡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평짜리 아파트를 찾은 건 행운이에요. 어찌됐든. 여러분 친구 중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친구들 대부분은 몸을 돌리거나 뒤척이면 잠을 잘 수 없는 캡슐 모듈 안에서 살거든요.
사람들이 오늘날 저택이라고 부르는 것의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고 여러분은 아직도 집값을 완전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일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내야 해요. 사실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겨우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2999년에 사는 방식이죠. 당신과 다른 1000억 명의 사람들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행성에서 수많은 새천년 아파트에 투자를 해요. 최근 부동산 트렌드가 로스 128b, 화성, 또 심지어 토성 어딘가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은 지구의 대기와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가지 않기로 했어요. 모닝커피를 홀짝이는 동안 팝업 광고 홀로그램이 즉시 캡슐의 모든 공간을 채우고 사라지질 않아요. 사랑하는 지구인님,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로스 128b, 화성, 유로파, 그리고 토성의 최신 아파트 단지를 구경해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주택과 새로운 삶에 투자하세요. 매일 버스 투어가 가능합니다. 갑자기 이 광고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아요. 아직 그 계약서에 서명할 시간은 있어요. 하긴 이제 잃을 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루 관광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구에서 로스 128b까지의 11광년은 현재 그리 큰 문제가 안 돼요. 대행사에서 제공하는 우주버스를 타고 몇 시간만 가면 되거든요. 그곳에 가서 지구 같은 곳도 없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단지 여러분이 옳은 선택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주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가 제때 도착해요. 셋, 둘, 하나, 갑니다. 버스가 출발하더니 2시간 뒤 이미 로스 128b에 도착해요. 우와, 대학교 과학 발표회에서 봤던 옛날의 지구 같아요. 드문드문 초록색이 보이고 바위투성이에요. 과학자들이 소개하려고 하는 숲과 목초임에 틀림없어 보이네요. 비록 인공적이기는 하지만 대기가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게 사실 좋은 거라고 말하네요. 더 이상 예측 안 되는 날씨는 없거든요. 모든 것들이 거주민들에 의해 통제돼요. 불편한 점은 날씨가 좋을수록 다음 달에 더 많은 청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로스 128b에서는 자외선 차단이 필수예요. 이곳의 자외선 지수는 지구보다 38% 높기 때문에 일반 자외선 차단제는 알고 보니 완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행성이 지구의 쌍둥이 같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죠. 조목이 있긴 하지만 너무 이상하게 생겨서 꼭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파트 단지 옆에는 과수원과 작은 농장이 있어서 유기농 식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기로 하죠. 그곳의 과일과 야채는 너무 이상해 보여요. 여러분은 이게 사과나무인 걸 알지만 꽃봉오리 대신 마이크로칩이 있고 열매는 정육면체예요. 여러 가지 무지개 색깔의 사과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가 작은 바위에 발이 걸려요. 지구로부터 수입되지 않은 원래 이 행성에 있던 몇 안 되는 것들 중 하나죠. 나비 한 마리가 코끝에 앉아요. 만지고 싶지만 손가락이 닿자마자 곤충은 수많은 픽셀로 흩어져 버려요. 부동산 중개인이 여러분이 다시 설 수 있게 도와주러 뛰어옵니다. 그녀는 지구상의 모든 동물군은 아직 홀로그램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구로부터 모든 걸 옮기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서라고 해요. 모든 동물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아주 작은 나비로도 극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지구에 낼 계약금으로 이 행성에서는 2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유일한 문제는 매일 직장으로 통근하는 게 피곤할 거라는 거예요. 어서요. 화성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아파트 단지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 부동산 중개인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네요. 버스에 올라타서 얼마 안가 화성에 착륙합니다. 2999년이 되면 화성은 화려해 보이지만 모래가 좀 많아요. 비록 대기는 아주 괜찮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행성에 액체 상태의 물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거주할 수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 행성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빙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물은 열 때문에 바로 기체로 변해버려요. 하늘에 큰 기계들이 있네요. 중개업자는 저 기계들이 기체인 물을 하늘에 가두어 화성의 물주머니를 만드는 몇몇 필수적인 장비들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녀는 여러분에게 주머니를 하나 건네주면서 써보라 해요. 풍선처럼 생겼네요? 이상해요.
들여 마셔봅니다. 이런 맛은 처음 맛보는데 그 기체가 어떻게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는지 여러분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네요. 화성의 주요 식물은 모두 선인장 형태예요. 선인장들은 이 대기에 완벽하게 적응했고 심지어 과학자들은 선인장의 유전자와 다른 식물 유전자를 섞는 데 성공했어요. 이 키 큰 식물은 화성표 단풍나무입니다. 나뭇잎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봐요. 저 큰 선인장에 배가 자라고 있고 망고랑 아보카도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과일도 보여요.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태양은 빛나고 있고 나무들은 기체 형태로 된 물에 둘러싸여 있죠. 거의 고향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로스 128b는 아직 개발되어야 하지만 화성의 첫 번째 목장이 만들어진 지는 200년이 넘었어요. 하지만 여기 부동산이 더 비싸서 좋은 원룸밖에는 못 사요. 싼 것 같지만 다른 행성에 가봐야 할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작년에 휴가로 이 행성에 온 적이 있었는데 매우 좋았었죠. 1000년 전 과학자들은 이것의 얼음 표면 아래 물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옳았죠. 지각이 녹아 지구바다의 2배 크기인 거대한 바다가 형성되었고 행성 자체는 지난 1000년 동안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어요. 매끄러운 표면에 있는 모든 균열들은 많은 작은 대륙들을 형성했어요. 이것들 모두 유럽 국가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지만 여러분은 그중 한 곳에만 들릴 시간이 있어요. 이탈리아예요. 이 대륙은 하늘색 물로 둘러싸여 있고 끝없이 향기로운 레몬나무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지구의 수박만큼 큰 재배한 토마토로 피자를 요리해요. 토마토 한 개면 피자 2판에 충분하죠. 여러분은 다른 대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유로파 책자를 살펴봅니다. 노르웨이에는 노르웨이 피오르드와 매우 비슷하게 생긴 산들이 있고 프랑스에는 끝이 없는 라벤더 밭이 있고 그리스 대륙에는 올리브 가지가 있는 큰 농장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곳의 부동산 가격이 지구만큼 비싸다는 걸 깨닫고 책자를 닫죠. 어쩐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싶어 하더라니까요. 시간 다 됐어요. 앞으로 한 행성 남았어요. 버스가 곧 착륙할 거고 안내 방송이 나오네요. 토성에 오신 걸 환영해요. 수영 마스크를 착용하고 궁극의 아파트 단지를 확인하게 잠수해보세요. 과학자들은 토성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250년 이상을 보냈지만 다 헛수고였죠. 결국 여러분이 어렸을 때인 2980년대에 정착을 시도하기로 하죠. 토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조금 더 강해서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돔 아래에 큰 복합단지들을 지을 수 있었어요. 토성의 가스바다의 깊은 곳에는 해파리, 문어, 심지어 상어 등 다양한 동물군이 있어요. 약간 생긴 건 달라요. 다른 행성에서의 삶에 적응하려다 보니까 말이죠. 이들의 지느러미는 시속 1770km의 엄청나게 강한 바람을 감당하기 위해 훨씬 더 커 보여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식물군이에요. 책자에 의하면 토성의 조류는 적어도 3000가지의 다양한 색깔이 있다고 하네요. 또 리모컨으로 이것들의 강렬함과 음영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2시간 후 여러분은 캡슐로 돌아옵니다. 침대에서 계속 뒤척이네요. 오늘이 여기에서의 마지막 밤이에요. 내일은 중요한 날인데 아직도 망설이고 있네요. 여러분은 꿈에서 화성에서 원룸을 보았죠? 선인 단풍나무 시럽을 얹은 화성 팬케이크를 먹었고요. 자명종 시계가 울려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구에 있는 아파트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2999년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걸 해낼 수 있죠, 샌더스 씨. 여러분은 손에 열쇠 세트를 들고 있어요. 폰에 알림음이 울려요. 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화성으로 이사하세요. 다시는 일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참지 못하고 웃기 시작하네요.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현재를 능동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금이라는 느낌은 사실 조금 지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정보를 의식으로 번역하는 데는 약 0.5초가 걸립니다. 생각해보면 엄밀히 말해서 미래는 이미 다가왔지만 우리는 아직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의 다양한 감각은 각기 다른 속도로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뇌가 현재를 원활하게 감지하기 위해서는 감각 중 일부를 끌어와야 합니다. 마치 우리 뇌가 실시간으로 감각 정보로 이루어진 프랑켄슈타인 괴물을 이어붙인 것과 같아요. 예쁘게 보이도록요.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연구원들은 이러한 지각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표준적인 지연이 제거되면 뇌는 혼란을 겪게 되고 그 효과를 유발한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효과가 발생했다는 인상을 받게 되죠. 초인종 소리를 들었지만 실제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하죠? 뇌는 왜 그렇게 쉽게 속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변 세상을 해석하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작업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 위험한 야생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면 이미 늦을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뇌에는 가장 필요할 때 작동하는 비상대응 키트가 있습니다. 놀림 반사는 가장 빠른 반응으로 소음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해 촉발되죠. 5m초 이내에 많은 근육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눈치채기도 전에 이미 움직이게 됩니다. 몇 밀리초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우리의 뇌는 더 흥미로운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감정을 처리하는 우리 뇌의 첫 번째 기관인 편도체는 위협을 처리하는데 약 12밀리초가 걸립니다. 매우 정교하지는 않지만 위험을 쉽게 감지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하는 최선의 행동 중 일부는 의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이루어집니다. 공을 치거나 누군가의 시선을 포착하는 등 0.5초 이내에 하는 모든 행동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의식적인 사고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하지만 최고의 행동 중 일부는 의식 없이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물론 생각은 다양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경험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어려운 직업이나 육아를 하는 것은 아이스크림 위에 무엇을 얹을지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생각의 속도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우리의 두뇌를 따라잡으려면 페라리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자전거로 될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인식하는지를 측정하여 이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간은 50m초 정도 지속되는 자극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 20분의 1초에 해당하는 시간이죠. 이제 감각과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출발 신호에 반응하는 스프린터를 기준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이건 약 150m초밖에 걸리지 않는 매우 빠른 속도예요. 그러나 신경 경로의 속도는 우리의 빠른 사고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정보가 신경을 따라 이동하는데 초당 35m가 걸린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연구 덕분에 잘 절연된 일부 신경은 초당 120m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애슈턴 마틴이나 맥라렌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 몇 대와 비슷한 속도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의 속도가 꽤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두뇌를 따라잡기 위해 올림픽 선수처럼 훈련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질문도 생각으로 간주됩니다. 스포일러 경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이 드는 순간까지 어쩌면 그 이후에도 뇌는 끊임없이 생각을 쏟아내요. 이러한 생각 중 일부는 빨래를 해야겠다 또는 엄마에게 전화해야지와 같은 단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는 어떻게 사랑할까와 같은 더 복잡한 생각도 있고요. 믿거나 말거나 2020년에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하루에 6,000개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영화를 보는 동안 새로운 생각이 언제 시작되는지 추적하기 위해 뇌 스캔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행복하고 설레게 하는 반면 어떤 생각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걱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버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성격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불안한 성격의 사람들은 차분한 성격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뇌가 시끄럽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때로 뇌는 방해가 되거나 화나게 하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주 일어나고 일상을 방해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뇌의 신경세포, 즉 뉴런은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여 다른 세포와 소통하는 역할을 하죠. 이는 뉴런에 발사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 생각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가능하죠. 마음챙김 명상이나 숙련된 전문가와의 협력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면 원치 않는 생각을 해결하고 보다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움직이는 데 도움을 주는 근육과 다소 유사합니다. 우리는 뇌를 훈련시켜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요. 결국 중요한 것은 생각의 개수가 아니라 그 생각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뇌가 할 수 있는 신기한 일들에 말하자면 과학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연구원들은 문어에서 이상한 뇌파를 발견했습니다. 네, 맞아요. 팔이 8개 달린 이 경이로운 동물은 동물계에서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뇌파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전극이 튀어나온 작은 샤워 모자를 쓴 작은 문어를 상상하기 전에 이 발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릴게요. 과학자들은 문어의 뇌에 전극을 외과적으로 부착하여 문어의 사고 과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프로젝트는 문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문어의 뇌를 최초로 기록했으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연구진은 문어의 뇌파 패턴 중 일부가 인간의 기억 중추에서 발견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는 수렴 진화가 작용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죠. 수렴 진화가 무슨 뜻일까요? 수렴 진화란 서로 다른 두 동물이 최근에 공통 조상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결국 같은 형질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해요. 수렴 진화의 또 다른 유사한 예로는 돌고래와 박쥐가 있습니다. 돌고래와 박쥐는 둘 다 소리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만 그들의 환경은 매우 다릅니다. 문어는 과학자와 비과학자 모두에게 매혹적인 동물로 여겨져 왔어요. 놀라운 기억력으로부터 몸을 위장하는 능력까지 문어는 놀라운 생명체예요. 사물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꿈을 꾸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아요. 문어가 잠을 잘 때 피부에서 보이는 색의 물결은 문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하지만 문어는 연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문어는 긴 팔로 몸의 모든 부분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과학